네,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모시고 자, 새 어떤 투자 아이디어, 네. 그다음에 현재 시장 뭐 전망이라든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12월 말 1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산타랠리가 아니라 사타랠리다. 그렇죠. 하면서- 사탄랠리. 네. 무탄 나올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함부로 개그를 못 치겠습니다. 예. 2200을 약간 장중에 이탈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2,500을 한번 또 넘기려고 하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확 바뀌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 그런 거 많이 보죠. 이제 시장은 재미없고, 올해 시장 망했어. 네. 내년은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증권사 전망치들 또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 전망치가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상저하고. 맞아요. 네. 거기다가 지수 보면은 한 2100, 2200 여기 만들어 놓고 모든 증권사가 다 2650 저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에 움직인다. 그런데 벌써 1월달 이제 조금 끝날 쯤 됐는데 2500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맨날 증권사는 왜 그럴 거면 전망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네. 그거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 그러면 그 이상이나 그 밑이나 뭐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런데 지금 변화가 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를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가장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삽니다. 맞아요. 네. 뭐 요즘 보니까 하루에 1조씩 삽니다. 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에 대한 첫 번째 요인들이,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에 작년 한 해 매수했던 금액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그렇죠. 많이 팔고 결국에는 좀 외국인 그나마 2020년도부터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순매수로 잡혔던 금액들, 이거보다도 한 달 동안에 더 많이 사기 시작하죠. 아마 지금 올 1월 달로 치면 한 거의 7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샀네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큰 매크로 흐름들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달러와 강세가 꺾여서 달러 약세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달러와 약세로 가느냐라고 봤을 때, 달러와 약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반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다 미국만 봤었죠. 그렇죠. 네. 금리도 계속 올리고 경기도 제일 그나마 양호한 것 같고, 나머지 보게 되면 중국 봉쇄했죠. 뭐 거의 그러면 당연히 경기 안 좋겠죠. 유럽은 에너지 가격 급등하다 보니까 푸틴 형님이 잠가버렸어요. 네, 가스관을 잠그다 보니까 가격들 급등하는데 LNG 가격들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들 급등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안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유럽도 힘들어졌겠죠. 그런데 다들 보다 보니까 미국으로만 갔던 자금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를 계속 또 올리기 시작해요. 금리를 올리는 국가 쪽에서의 통화들은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어느 정도 끝나기 약간 좀 이어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실질적인 국채금리들이, 그러니까 단기물도 그렇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렇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빠르게 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또 요즘 보면은 시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연준은 뭐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 너희 절대 우리 어떻게 할지 예측하지 마라, 올 한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반영되는 수치를 보게 되면 연말쯤 가면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금리 자체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게다가 미국은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해당 통화들은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만 보고 미국만 봤던 자금들의 동향들이 이제 이거 봐라 그러고 또 안전자산 쪽으로 다 돌아갔겠죠.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러면 미국 거를 해야 되겠다.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좀 자극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보니까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다간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 싶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리오프닝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바다가 그러면 중국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시아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달러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게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의 흐름을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유로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유로가 거의 절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엔화가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유럽은 이제 한때는 유럽이 뭐 경제 충격이 나오게 되면 진원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날씨가 더웠어요. 아. 네, 그 기후가 거의 그냥 여기서 살려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도도 올라간대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울인데 20도. 20도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LNG 가격들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LNG 가격이 급등해서 제대로 산업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좀 경기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올려도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하반기까지 전망을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그렇습니다. 유럽 다시 봐야겠다. 네, 뭐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상당히 심했는데 아니겠다, 나아지겠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럽 쪽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유로화 강세로 나오죠. 게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라고 끌고 왔지 않습니까? 이 아베노믹스가 거의 한 10년 넘게 동안 끌고 오면서 즉 엔을 그대로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어떤 경제의 탈출구를 만들어 보자. 왜냐면 물가도 떨어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보니까 활력소를 놓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물가 상승 압력들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12월 달도 그렇고 1월 달도 그렇고 CPI가 4%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다 지금 금리는 일드 커브를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으로도 위로도 이 정도는 못 올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묶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어떤 상승 압력들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구로다 총재가 4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분이 오셔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쪽으로 대응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과거에 엔저를 유도했던 거를 정리하고 그러면 시장에 맞게 같이 뭐 금리도 올리든가 아니면 또 어떤 물가 상승의 압력에 맞추는 전략을 피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본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간다. 일본 엔저가 아니라 엔화 강세로 갑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치다 보니까 달러는 지금 약세로 가는 쪽이죠. 지금 현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한 102대에서 못 올라옵니다. 네, 한때 뭐 140 가는 거 아니야, 150 가는 거냐 했던 게 지금 빠르게 떨어졌죠. 네, 이 현상들이 혹시나 이제 100을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약세에 대한 모습들은 더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흐름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기반이 돼서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또 당장은 1월 저희는 이제 설이고 중국은 춘절이겠죠? 맞아요. 요 기간 동안은 중국 시장이 안 열립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자금은 들어와 있어요. 뭘 좀 사봐야 되는데 중국이 안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열렸던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고 또 한국도 대만도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에는 그냥 한국 증시는 딴 거 없습니다. 뭐 매크로 분석 열심히 분석해봐야 네, 이쯤에서 내년 가면 금리 뭐 바뀔까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아우르는 게 누구냐면 외국인들이죠. 네, 외국인들 자금 들어와서 표사 들어온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한국 증시니까 매크로 공부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너무 예측과 함께 민감하게 뭐 금리, 달러, 유가 이런 거 다 보시는 것보다 다 아우르는 쪽에 하나의 축은 외국인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배경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환경, 그렇죠.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일본에서 또 금리 인상 압박이 또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간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사이클에 있는 가운데 네. 또 중국이 또 춘절 때문에 증시가 안 열리다 보니까 그렇죠. 아시아 쪽으로 또 돈을 써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맞습니다. 중국 말고 뭐 한국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팩트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한 게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 약간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의 의견은 네. 그래봤자 어차피 실적이 지금 둔화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단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약적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전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게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주가가 이제
한 2,100 깨지면 어떻게, 2,000 깨지면 어떻게 했다고 올해 그런 거 많이 봤었죠. 맞아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충격,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충격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많이 봤던 이런 상황들이 일단 약간 개선 요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작년부터 올해 작년 말까지 저점을 보게 되면 거의 30% 하락한 주가입니다. 지수가 30% 하락했습니다. 맞아. 그러면 거의 초토화 된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개선 요인만 잠깐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오늘 지금 2,500선 진입하면서 와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2,100에서 2,500 왔으면은 이것도 한 20% 오른 거예요. 또 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와 이제 또 기대감을 많이 높인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 게 아니라 회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지난번 작년에 6월달 이후에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지수대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2,600입니다. 거기는 다들 그랬었어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이 정도는 지키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매수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때 또 2,100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금리는 이제 거의 다 올렸다. 나머지 좀 추스리는 과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게 낙폭이 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12월 달 같은 경우 지수가 한 10% 빠졌습니다. 그거를 좀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1월 달에. 근데 12월 달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누가 팔아서 이랬느냐. 다 아시죠? 네. 개인들 대주주 양도세 나오면서 거기서 들어갔던 물량, 그거 유도하면서 기관들이 배당 받고 바로 또 때려버리는 물량.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휘청휘청 된 거죠. 맞아. 근데 그거를 누가 받기 시작했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은 기회 같은데? 그러면서 덥석 잡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흐름들 확인되면서부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2,500선이 월봉 같은 거 보게 되면 2,400, 2,500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거의 V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들인데 추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딱 맞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왔던 외국인들이 그대로 해서 밀고 가서 2,500선 이상에서도 계속 사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자 지금부터 나오는 금리 연상의 여파나 또 경기 침체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이거를 반영한 기업 실적들을 대비해서 잘 버텨주겠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그 우려감들이 충분히 나오면서는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대로 미국은 꺾여서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교역 상대국을 보게 되면 미국도 있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중국 비중이 아직까지 더 크죠. 아직까지 크죠. 네. 근데 이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이나 다른 쪽으로 좀 다변화되는 쪽도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미국이 배척하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1, 2위를 다투는 교육국가다 보니까 중국이 살아났을 때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미국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중국 살아나고 유럽 살아나고 하게 되면 수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완전 꺾어지는 바닥으로 보는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부터 확인해야 될 건 그거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경기와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실물과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OECD 경기선행지수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역시나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OECD 토탈 하향하고 있는데 살짝 보게 되면 중국이 하향하다가 약간 좀 비스듬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플랫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이제 먼저 터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랬었을 때 중국 증시나 한국 증시의 반응은 선행지수다 보니까 그걸 주가도 같이 약간 좀 당겨서 반응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은 한국도 중국과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다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게 확인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턴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촉발됐던 게 처음에 달러와 약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와 약세가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그 과정들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가 또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아시아 쪽에 대한 가속화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국 리오프닝 하는데 문제 없이 그냥 문제가 없겠죠. 시진핑 네. 황제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표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약간 수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 있는 수치가 나와도 좀 네, 중국의 특성상 네.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 우려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기 시작하는 거 또 지금 사는 종목들 쭉 보시면 알잖아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그러면 거의 한국을 산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거의 뭐 반도체 시가총액 1, 2위고 거기다가 또 2차전지 2위 LG 솔루션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군 쪽에서 들어오는 변화는 거의 뭐 결국엔 IT 산다는 얘기겠죠. 네, 이런 쪽으로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경기에 민감한 쪽들이죠. 네, 이런 것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일단 그냥 편하게 뭐 너무 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진행자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진행자님. 네. 네, 저는 잘생긴 형님이라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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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님께서도 네.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지금 주식을 이렇게 많이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사고 싶어요.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사기에, 그러니까 네. 기존에 들고 있는 뭐 사람한테는 뭐 사실 뭐 좋은 거긴 한데 네. 지금 뭔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에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뭐 그건 이제 현금 비중에 따라 좀 다른 것 네. 같긴 한데 네. 현금 비중이 약간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망세가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주식 하나도 없다 포지션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사도 되죠. 사실. 예. 네. 잘 피해 가시네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네. 거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냥 해서 뭐 상반기 뭐 안 좋다는데 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그러니까 지금 아마 2,500선 고 동향들 좀 지켜보시다가 여전히 외국인들이 관심이 높다. 여전히 그냥 끊이지 않는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매수세. 중꺾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네.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근데 물론 작년에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복과 반발이 같이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종목이겠죠. 네. 그쵸. 네. 그러려고 저 부르신 거죠? 맞아요. 네네. 네. 약간 좀 인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경제 상황, 매크로 상황, 그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사실 작년까지 계속해서 팔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주식 네. 중에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곳이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그냥 한국 주식 산다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작년에 들어온 게 LG에너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뭐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쭉 보게 되면 일단 좀 특이한 거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은행주 같습니다. 은행주요? 네. 맞아. 은행주 최근에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가 주식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은행주 사도 될까요?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에이 이분 초보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사실. 네. 재미없게 그런 거 사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희가 은행주를 산다는 얘기는 주식하기 싫으세요?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걸 확 바꾸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은행주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배당 받고 그래도 고배당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보통 뭐 5%에서 7%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쪽에서 배당 받고 당연히 떨어지죠.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첫 번째가 나온 변화 중에 하나가 신한 금융지주죠. 네, 신한 쪽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본 배치를 봤을 때 위험 자본 이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드리면 여유 자금. 네. 예, 이 자본의 비율에 따라서 약 한 12%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다 모두 다 네네. 주주환원 하겠다. 그럼 주주환원의 종류가 뭐냐라고 봤을 때 배당하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겠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메리츠 금융그룹이 쏘아올린 공인 것 같은데 그게 그때부터 진짜- 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아마 메리츠 금융지주는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할 만합니다. 그런 이렇게 것 같아요, 나오죠. 진짜. 네. 네. 그건 뭐 주가가 저기 올라왔는데 뭐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높여가려고 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상당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결국은 내가 지분을 특히 이제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증권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요. 내 지분을 포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진짜 잘한 결정입니다. 네. 전 직장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 직장이셨어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네. 마인드를 보면은 네. 결국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형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긴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유 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의 일정 부분들을 주주 가치를 위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주식을 사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할 정도로 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본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에 따른 내년에 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ROE라고 그러죠. 네. 이게 확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내 가치를 올린다. 주가는 또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 어떤 현상이 나오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IB라고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미국의 은행주는 PBR로 치면 한 1.5배 이 정도쯤 됩니다. 네. 한국은 0.4배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도 0.4배, 0.5배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은행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3배도 나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배도 나올 수 있다고.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좁혀지겠네요. 많이 좁혀지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은행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요즘 액션을 많이 취하는 게 요즘 움직이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네. 요 동향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다 주가의 상승률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최근에 오스템 그룹도 오스템 인플란트죠. 강성부 펀드가 또 그쵸 작업을 하고 있고. 들어왔는데 우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대주주가 최 회장님이 지분을 넘겨서라고 하더라도 백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개 매수한다고 해서 19만 원 부르다 보니까 이 KGCI도 딱 보니까 5% 샀는데 우리 더 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게 딱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됐나가 아니죠. 일단 펀드는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돈 번 겁니다. 근데 주가 올랐으니까. 올랐죠. 그렇죠. 네. 엑시트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주가는 네. 평가 이익으로 나온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치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주식을 더 산다든가 공개 배수가 이상으로도 계속 우리 비중 늘리겠어 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이게 끝나고 나서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은행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또 온라인 파트너스가 7개 금융지주사한테 다 서한을 보냈어요. 즉 이거 너네들이 왜 이렇게 싼지 알고 있느냐. 자본 배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뭐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해야 앞으로의 주주 가치가 확 끌어올려서 너희들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이게 기한이 2월 9일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신한지주가 먼저 보여준 게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똑같이 맞아 우리 그래야겠어 라고 하면서 다 신한지주와 비슷하게 동참. 신한지주의 강력한 라이벌이 KB금융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신한지주의 탄력보다 KB금융이 못 따라갑니다. 신한지주는 그렇게 간다는데 KB금융 답 좀 해봐. 그러니까 아직 가만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올라가는 건 덜하죠. 근데 신한지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그렇게 할 거야. 뭐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 우리 자사주 매입한 부분이 요만큼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서한에 어떻게 답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금융지주사들이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다 동참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식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 상당히 싼 PBR 기준에 나왔던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밸류업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레벨업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단계 쪽에 외국인들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KB나 나머지 지주사들이 우린 관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고주에서 신한지주만 조금 강할 거고요. 은행주 전반적인 밸류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되 일단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변화들은 한번 크게 은행주의 레벨업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 동향들 확인하시고 그게 다 된다 하면은 올랐죠. 따라서 됩니다. 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만에 재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매로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원인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네. 연기금이 좀 그나마 좀 투자 호흡이 긴 편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외국인 말고 연기금은 또 어떤 주식을 좀 의미 있게 사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연기금이 매수하기 시작한 게 한 1월 중반쯤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연기금이 한국 주식이 싸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런 변화는
아닙니다. 아. 그냥 약간 비중을 맞춰볼까라는 정도로만 들어오는 정도고, 그리고 또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또 매도도 한 1월 두 번째 주 같은 경우 또 매도도 들어온 만큼 연속성이 있다고 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연기금 자체적으로는 아마 한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좀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장기 계획들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네. 여전히 줄이고 게다가 해외 쪽에 대체 투자 쪽으로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의미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 쪽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제 돈이 많은 쪽이 아니에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운동이 나왔냐면, 아니 내가 왜 펀드에다 맡기고 있어? 내가 직접 해야지. 아, 라고 하면서 네. 공부 많이 하시고 유동성 막 들어오는 것들을 다 직접 투자 쪽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펀드 탈퇴 운동. 네. 뭐 이런 쪽으로. 왜 거기서 수수료 주면서 어차피 삼성전자 할 거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타이밍도 보겠다. 라고 하다가 타이밍 예상이 9만 전자죠. 아.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성향을 봤을 때 기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수급 분석을 할 때 기관에 대해서 어떤 큰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수 없는 게, 자금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기관 쪽에서도 우정할 수 있는 자금이 높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트리거가 그거죠. 예탁자산이 작년에 시장이 한참 작년 초 같은 경우 주식 보통 예탁자산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을 살 수 있는 대기자금들이 들어온 것들 얘기를 하는데 한때 70조까지 갔었습니다. 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쭉 빠져서 50조가 깨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는 45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근데 이 정도쯤에서 나 못하겠어. 근데 보니까 계속 메일이 띵동띵동 오는데, 잘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은행인데 금리를 5% 준대요. 네,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는 뭐 금리 신경도 안 썼거든요. 맞아요, 1%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금리다 보니까 5%야. 그러면 내가 그러면 지금 한 주식은 30% 손해 봤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너무 고통받았어요. 이거 언제 올라올 것 같으면 빠지고 오를 것 같으면 빠지고. 그러면 됐다. 차라리 그냥 이거 갖고 4년만 버티면, 계속 4년만 끌고 가게 되면 단순 수익률로 20%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가긴 하겠다. 이거 네. 반은 적어도 이상은 회복하겠다. 안쪽에서 예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십니다. 네. 잘못하게 되면 아예 그냥 마음은 편하죠. 이제 주식 신경 안 써도 돼. 마음 편한데 트렌드에 움직이는 자금의 성격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맞는 동향이냐. 그리고 또 잘 보시게 되면 아예 5%씩 4년 가게 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은 또 이 시점쯤 갔는데 금리는 뭐 4%대로 후퇴하거나 3%대로 후퇴한다. 이거 틀린 전략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을 보서 그렇지. 또 은행들도 그래요. 보통 저희가 정기 예금이나 뭐 정기 적금하게 되면 옛날에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봤을 때 장기로 가는 게 더 높았습니다. 금리를. 요즘 보면은 장기 없어요. 3년짜리 이런 거 없습니다. 딱 1년짜리로만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을 해도 1년짜리로만 하고 3년짜리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잘 보시면은. 예금 상품 자체가 그렇죠. 없다. 예. 왜냐면 잘못하게 되면 영 맞나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수시는 좀 짧게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거 금리 계속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차라리 지금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채권을 사는 거. 네. 채권을 사서 지금 좀 뭐 10년짜리를 지금 금리 같은 경우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서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가격이 약간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올라오다 보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런 쪽이 낫다. 은행 금리는 저는 지금은 별로다. 오히려 하게 되면 1년짜리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내려간 만약에 시장 금리 맞춰서 내려간 거에 따라서 대응한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주식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거, 주식에서 어차피 깨졌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 올라오게 되면 또 복구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그 정도 부분은 계속 여기서 남아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반대로 할 때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주식하기 싫고 이제 예금 넣고 싶을 때가 사실 주식의 저점이고 반대로 이제 주식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주식의 고점이니까 그렇죠. 자기를 약간 좀 인디케이터로 생각을 하면서 네. 좀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맞습니다.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네.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뭐 2차전지, 자동차 네. 이렇게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약간 좀 투자 매력이 있는 좀 야.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지 섹터 꼽으셨네요. 그렇죠.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쑥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르신다면 딱 원픽은 원픽은요? 네. 저는 1년 놓고 보면 반도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맞겠죠? 네, 반도체 동그라미 네. 치고 네. 예.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또 모여서 얘기했었을 때 네. 그때도 얘기 거의 비슷하게 반도체 받고 2차전지 받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도 반도체 그런 얘기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업황에 저점이 들어온 거 변동성은 크다. 네. 하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저점 들어왔을 때 모아가자.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고 8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는 좀 사업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데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8만 원대 깨지고 7만 원대 중반까지 들어가면서 또 영상 보신 분들이 또 틀리네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답은 그것입니다. 저점대에서는 변동성 크다. 저점일 때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쪽인데 어느덧 9만 원대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니 올해 적자 난다는데 올해 적자 규모도 뭐 4조 뭐 많게는 10조까지 난다던데 이거 거의 5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올라오죠? 라고 하게 되면 아마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경기민감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경기민감주를 보게 되면 이익이 이만큼 나왔는데 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크아웃 뭐 이 얘기 나오면서 이게 업황의 고점인데 이익은 많이 냈어도 주가가 더 안 가요. 안 가고 점점 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엉망이에요. 지금 적자가 이만큼 났고 이거 뭐 최대 적자 발생하고 이제 재고는 이렇게 쌓였고 막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주가는 살살살살 올라가요. 그러니까 즉 보통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면 경기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은 고포에 사라고 그러고요. 저포에 팔라고 합니다. 네. 고포란 얘기는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비싸 보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적도 계산 안 될 정도로 적자 나와 버립니다. 이럴 때는 업황에 바닥이 왔구나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저포라고 하게 되면 우와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순이익 많이 내? 근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 싸다. 안쪽. 이거는 팔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시장의 또 특성이고 경기민감주의 특성이고 한국 증시는 거의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앞에 있다 보니까 경기를 반영하는 종목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우와 하고 좋다고 할 때는 팔려고 봐야 되고 에이 엉망이야 라고 할 때 살려고 봐야 되고 요 사이클만 맞춰도 주식시장 앞으로 10년은 10년 말고 한 좀 더 쓸까요? 네, 한 30년은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심리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아마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실적 발표하고 역시 부정적인 얘기들 나오고 뭐 재고 아마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고 평가수만 무지막지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봤던 반도체 사이클보다 더 많이 재고가 쌓여서 한 뭐 10조 이상 뭐 17조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재고가 쌓인 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흐름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언제 사냐면은 재고가 이렇게 쌓였다가 꺼질 때 사지 않습니다. 언제 사요 그러면? 재고가 늘어날 때부터 사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그래요? 꾸준히 사기 시작합니다. 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와 저거 저렇게 많이 쌓여서 이제 적자 날 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도 사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큰 재고가 언젠가는 빠질 텐데 그 빠지는 트리거가 뭔지 확인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턴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 주가도 아마 속도가 엄청 빠를 겁니다. 그 전에 외국인들 그렇다고 그래서 와 이거 SK하이닉스를 뭐 상한가 만들 정도로 지금 한 번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분할로 들어온다. 외국인도 분할 매수해요. 근데 저희라고 왜 그냥 한 번에 팍 삽니까? 네, 저희도 똑같이 나 총 1000주 사겠어 생각하게 되면 50주, 100주, 50주, 100주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단가도 같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인터넷 쪽이겠죠. 네. 인터넷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솔직히 지금 이번에 저희가 뭐 AI 관련된 쪽, 로봇 관련된 쪽, 맞아요. 웹툰 관련주들, 뭐 컨텐츠주들 다 날랐습니다. 뭐 작년 말부터 막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는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대장입니다, 원래. 원래 대장이죠. AI 대장이고 웹툰도 다 누가 합니까?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지금 성과 보이는 쪽이 다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다 뭐 로봇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네이버를 로봇 회사라고 봐야 돼요. 네이버 본사 가게 되면은 로봇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들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거기다 아예 자체적으로 5G가 있습니다. 네이버 안쪽에는. 그걸 가지고 자체 특화망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로봇과 데이터 주고 받으면서 수발을, 그러니까 택배 왔다 그러면은 갖다 줍니다. 옆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서 반짝반짝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로봇 다 쓰고 있는 회사인데 왜 다른 어만이라고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정소용 로봇, 완구 만드는 로봇 이런 게 움직이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낙폭도 컸고 이런 쪽에 회복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더 좋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해요. 이번에 인수했던 포시마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중고물품 거래 쪽에서 적자나는 회사 인수했다 그러고 또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주가가 또 그때 7%인가 8% 확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만 원 깨졌죠. 그렇지.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고전에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네이버, 카카오 야 좀 됐다. 응? 어떻게 내수에서만 그렇게 벌어먹으려고 그래? 밖으로 나가서 뭔가 성장 동력을 보여줘. 보여줬거든요? 인수했다고 또 빠져버려요. 네. 이건 뭐 여기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걸이 뭐 이런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그 가격도 좀 회복하기 시작을 하고 다 회복했죠. 이제. 했었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주가만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덜 회복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또 걱정했던 뭐 플랫폼주고 가장 금리에 취약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는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물론 눈높이는 많이 낮겠지만 성장은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예스. 올해도 성장한다. 그러면은 밸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상황들은 낙폭 과대를 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제가 뒤에서 좀 여쭤보기도 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 최근에 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뭐 실적은 뭐 작년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약간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자동차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동차 놀랍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그 3분기, 작년 3분기 그거 있었죠? 예. 그 세타 엔진 비용 막대하게. 네. 솔직히 그거 안 했으면 실적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대처하고 성과를 낸 대표적인 회사, 현대차가 빠질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나왔던 대표적인 얘기를 보게 되면, 일단 예전에, 지금 3세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의선 회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주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놀랍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 보게 되면 또 그런 게 의미 있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약 한 15% 정도는 환율이 인해서 덕본 거. 워낙 약세로 가다 보니까 덕본 거. 그거를 그대로 뭐 하냐면은 배당으로 돌려주겠다. 안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건 괜찮죠. 네, 그래서 일회성 이익에 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려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케이. 게다가 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주 한 200만 주, 우선주 조금 60몇만 주 해서 약 한 300만 주 안 되는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좋은 거죠. 이것도 또 앞서 말씀드린 은행주처럼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될 주주 가치의 재고 좋은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이제 다 좋고 괜찮은데 또 한 해 작년에 한 9조 5천억 정도 벌었기 때문에 올해 투자 10조 한다고 했습니다. 돈 벌면은 한 해 벌 만큼 그냥 다 투자하겠다. 이런 거 좋은 내용들이죠. 네.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런데 아쉬운 거는 다 좋긴 좋은데 일단 기업은 성장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전망치가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실적이 영업이 9조 5천억 봅니다. 근데 원래 보게 되면 작년에 세타 엔진 가지고 나왔던 그 수익까지 하게 되면은 원래 올해 한 12조 13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감익되는 거죠. 반대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역성장의 느낌이 나는 거고. 거기다가 2024년까지 영업이익 한 9조 원대로 좀 정체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 정도로 돼 있는데 현대차가 잘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은 SUV 쪽으로 잘 나가고 있고 그거를 기반을 받아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데
또 나중에는 아마 2025년 이후로 가게 되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쪽에서 이거는 전기차보다 더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앉아있는 쇼파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나 마트까지 가야지. 근데 마트에 갖다 데려다 줍니다. 좀 멀리 지방 가야지. 그러면 내가 앉아있는 요 차가 다 모여가지고 큰 버스 안에 들어가서 이게 지방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이게 모빌리티 개념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다 겹붙여서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나오는 모빌리티는 운전대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기반이 전기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기차의 다음 레벨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나왔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는 높습니다만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당장은 그냥 전기차 얼마나 잘 팔려. 근데 유럽 쪽은 약간 조금 이번에 에너지 사태를 보면서 어차피 LNG 가격도 올라가고 LNG로 통해서 발전하게 되면 전기도 올라가요. 전기차가 뭐가 필요 있어? 그냥 디젤 지금 휘발유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각조건에도 어려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차 잘 팔 수 있느냐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은 한번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보고 좀 올라오게 되면 비중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추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2차 전지는 좀 뒤에 여쭤본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사실 작년 11월까지 그때까지는 정말 힘든 그런 증시 상황에서도 네. 주도주로서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자리했었는데 사실 좀 12월부터는 피로감이 좀 쌓이면서 그렇죠.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방금 말씀하신 뭐 반도체라든지 등등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좀 소외가 되고 있어요. 네. 물론 약간 좀 테슬라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워낙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주식이 빠지니까 동반 하락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 시점에서 2000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쪽 전기차 이 관련된 쪽은 거의 3, 4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도 주도할 것이냐? 저는 예스라고 생각하는데 주도라기보다 안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셨던 그 막강한 탄력들은 아마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 이번에는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탄력은 조금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또 다른 종목들 막 움직이고 사이클이 나오는데 소외됐다.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그러면 또 후속 매수 때 또 들어올 만한 섹터인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되고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인플레이션이 막 강해지다 보니까 또 전기차 수요가 많다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원자재들은 딱 가격들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리튬, 니켈 네, 이런 쪽은 거의 전고체를 형성해서 그 양극재와 함께 움직이는 쪽이 리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의 또 저희 또 하반기 리튬 관련주 모모 리튬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솔직히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네. 그런 회사들. 네. 네네. 솔직히 회사 이름 바꾸고 이게 진짜 리튬 회사야 맞을 정도로 고민스러운 건 좀 많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까지도 주가 상승폭이 막 크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고점에서 리튬 가격이 한 20% 빠졌어요. 근데 그것도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20% 빠졌도 이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냥 계속 오를 수 없으니까 중간에 약간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움직였던 상황을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간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 그 2차 전지 회사들이나 그를 또 들어오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다 있겠지만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일단 P를 올려도 됐었어요. 원자재가 리튬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들어가는 양극재 그럼 다 이렇게 예전보다 이만큼 올려서 납품하겠어요.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도 그러면 그 올린 만큼 또 가격을 올려서 들어가겠죠. 그럼 전기차 회사들은 그래도 받아야지 뭐. 그리고 그냥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한 20%대, 25%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들 이제 이 가격대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내리든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P가 떨어지면서 Q는 올라오는 효과. 이게 확인되면서 테슬라가 이번에 또 급등을 했던 거죠. 맞아요. 바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수요는 있다. 확인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마 이 배터리 회사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에 납품하는 양극재 업체나 음극재 업체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면 작년엔 P를 올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나오는 매출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그거지 않습니까? P 곱하기 Q.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P는 좀 약간 빠질 수 있습니다. Q가 여전히 유지가 돼야 P 곱하기 Q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금 보여주는 수익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거의 뭐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영업이익이 못 따라갑니다. 네. 이 현상을 보았을 때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그러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거만큼 나머지 비용들을 물론 이제 뭐 4분기 여러 가지 비용도 있겠지만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고밸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업이익을 한 분기 정도는 이해해 주겠다. 근데 한두 분기 정도까지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출이 못 따라가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또 논란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P까지 떨어지는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들까지 발생한다 그러면 약간 실적에 대한 과거에 보여줬던 어떤 높은 밸류에 대해서 훼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묵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보시되 그걸 잘 관리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딱 일원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양극재, 음극재 또 포스코 그룹 쪽에서의 리튬 조달 능력 생각하게 되면 가장 만약에 지금 예전에는 뭐 에코프로 BM 뭐 또 LNF 이런 회사를 봤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 낫고 차라리 그러면 수직 계열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에코프로 그룹 쪽의 지주사 에코프로죠. 안에 있는 네. 회사들도 쭉 있고 그러면 작년엔 한 2년 동안 양극재 쪽을 많이 봤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시선을 넓혀서 좀 다변화된 회사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작년에는 천정부를 치솟았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정상화되는 그런 네.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가 올라가기 힘든 구조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은 네. 원가 경쟁력이 있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리튬을 그룹사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을 상대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주식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증시에서 네.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원래 한 제 기억으로 2021년 한 11월 달부터 그때부터 사실 로봇이 좀 꿀뚝꿀뚝 움직이다가 그렇죠. 네. 한동안 쉬어가다가 또 요번에 갑자기 또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네. 이 로봇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사실 뭐 탈세계와 뭐 리쇼어링 하면서 뭐 무인 공장 설립을 하면서 로봇은 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뷰가 맞는데 네. 뭐 이런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증시에서 좀 볼만한 로봇주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 음. 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원래 로봇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사람 나와서 떠들면 고점이겠거니 뭐 댓글 쫙 달리고 예. 야, 네가 사놓고 가서 추천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런 얘기 네. 항상 예. 있어요. 뭐 네. 댓글 환영합니다. 악플도 관심입니다. 근데 앞으로 안 주겠습니다. 예? 두 번 주기 싫으려고. 네. 그래서 이 레이노보 로보틱스를 보면서 드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건 없습니다. 뭐 AI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여준 건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앞으로 뭔가 엄청난 일을 벌여갈 거야. 삼성전자는 일단 사업의 연관성이 있고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진행이 되겠다 그러면 일단 지분 투자합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지금처럼 다 이런 식으로 뭐 저점에서 뭐 7배, 8배 갔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네. 근데 약간 좀 특수한 환경들도 좀 많이 억누른 그런 감정들이 있죠. 작년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나 한 방 해야 돼. 하는 매수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오버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이노보 로보틱스는 이번 결정 나오고 시총을 한 1조 정도. 네. 예상을 하고 그 정도쯤은 됐다 싶었는데 지금 현재 1조 3천억까지 갔습니다. 30%더 갔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는 좀 오버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은 그냥 그렇습니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분야고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 쪽. 네. 한 결혼해서 출생률이 0.4이며 0. 이제 2022년이 0.7이고 이제 올해가 거의 0.76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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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명도 안 낳는 거잖아요. 한 명도 안 네. 넣는 거죠. 인구 자연 소멸 국가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력들을 다 누가 대체합니까?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민을 받든가 아니면 이거를 이런 뭐 스마트 공장 시스템 로봇 쪽이 대체하든가. 근데 지금 이민 받기는 이거 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죠. 네, 이민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
네. 우리나라가 약간 또 그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상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장군 할아버지가 세운 단일민족 국가. 맞아요. 네. 이런 약간 좀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고 또 항상 보면 사건 사고는 항상 뭐 저 중국 조선족 뭐 아니면 베트남 와서 무슨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정서상 아유 이민을 받았을 때 좀 슬럼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로봇이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크고 당연히 큰 섹터가 맞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 안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삼성이 지금 얘기는 뭐 EX1인가요? 뭐 X1인가라고 하는 네네. 원래 힘쓰였다가 또 바뀌더라고 이름이. 네. 그래서 어떤 고령자용 그 자세나 아니면 또 움직일 때 좀 보조해주는 로봇들. 이게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약간. 웨어러블 네. 로봇인데 조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또 비밀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 쪽에서 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 보고 그러면 2차 릴레이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네. 주가가. 근데 이게 뭐 여기에서 끝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분명히 또 기회를 줄 거니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네.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다음에 또 이것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또 여기다 이제 오픈AI에 투자를 했죠. 그렇죠. 챗 GPT 네. 이게 또 엄청난 화두잖아요. 네. 그러면서 증시에서 이 AI 관련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혹시 그 볼만한 주식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등한 섹터. 네, 급등한 종목. 네. 급등주를 오늘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자리에서, 뭐, 일단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저는,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또 보긴 봐야 됩니다. 그쵸, 이쪽은. 봐야죠. 네. 그러니까 AI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라고 해서 그냥, 이거 그냥 인공지능이 뭐 어떤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저희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업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지만 이게 AI가 쓰이고 있네 라고 하다 보면 다시 재조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요소요소에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가속화시키는 쪽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는 칩부터 딥러닝부터 나오는 요 관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 또 클라우딩, 뭐 통신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더 중요한데 저희는 또 AI 관련주 쪽으로 뭐 솔트룩스, 마인즈랩,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네. 이건 그냥 단 일부분이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회사들의 강점들은 지금 매출이 뭐 200억대 그래요. 적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 네. 야, 이게 작죠. 무슨 그런데 시총은 이제 막 그러니까 1,000억도 안 되던 게 막 올라와서 2,000억대, 3,000억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두세 배 올랐죠. 근데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그리고 또 구글 뭐 아마존까지 다 연결시킬 거고 중국 업체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뭐 알리바바부터 텐센트 다 들어올 거죠. 한국도 가만히 있나요? 네이버 카카오 야 대세야 더 강화시켜 라고 시작하게 되면 경쟁이 붙겠죠. 그렇죠. 투자는 계속 가속화될 거고 그럼 투자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에 강화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에서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강점은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를 연결해서 제일 중요한 게 NHN입니다. NHN 또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보게 되면 KINX. 네. 인터넷 그렇죠. 트래픽이 늘어나면 돈 버는 그런 그렇죠.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또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보안주 무척 쌉니다. 성과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역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희한하네. 대표적으로 파수, 윈스, 뭐 거기다가 파이오링크 이런 회사들은 성과 내는데 주가는 못 가고 빠지고 있어요. 근데 시총은 뭐 거의 뭐 1,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그런 정도급 아닌 회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AI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게 좋지. AI가 많은 오른 종목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좀 반대고요. 또 하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반도체 쪽인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온칩스 이런 회사들은 약간 AI 특화된 반도체에 대한 설계 쪽이 팹리스 쪽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클 수 있겠죠. 근데 같이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고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또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거 나와서 만약에 좀 눌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볼만하겠지만 지금은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테마만 생각하고 또 뭐 많이 올랐어. AI 안 봐.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투자 아이디를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지금 막 오른 그런 AI 관련주보다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서 트래픽이 많아지면 또 어떤 기업이 돈을 벌 것인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설계라든지 그렇습니다. 보안 그런 쪽으로 확장을 시켜서 네.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분명히 또 이렇게 급등하면 급락하는 그렇죠.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럴 때를 좀 대비를 해서 지금 공부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내려왔을 때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투자해서 접목시켜 투자를 해보는 그런 재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네. 네. 1억 있다면은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꾸리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억 있으면은 일단 1억이 그러니까 뭐 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1억은 약간 설정이긴 한데 네. 1억 있다면 뭐 어떤 주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꾸리면 좋을지. 아유, 네. 주실 줄 알고 그냥 다 올인 신용 써서 예, 풀 베팅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편집 안 합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1억 있다면은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첫 번째는 오늘 리오프닝 얘기가 조금 없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리오프닝 얘기까지 있었으면은 아마 반도체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진입을 하고 한 4, 50%는 그쪽으로 꾸려놓고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20, 30%. 네. 리오프닝 종류가 많잖아요. 많죠. 약간 어느 섹터를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리오프닝에는 좀 다양하게 넓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뭐 여행, 항공, 뭐 면세점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새로운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요. 네. 대표적으로 치과 의료기기. 아 이것도 하나의 리오프닝 쪽이죠. 약간 임플란트라든지 뭐 엑스레이 기기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말씀하시는 네. 거. 그리고 또 화장품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화장품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임의용 기기. 아. 네, 이쪽으로 보면서 그런 약간 리오프닝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리오프닝 쪽, 좀 현실적으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이런 쪽이나 특히 안경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안과 관련된 쪽도 그럴 거고, 그런 다양한 의료기기 쪽에서도 좀 특화된 쪽이 리오프닝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정도들,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서 중국의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약간 싼 종목들, 철강부터 화학 이런 것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배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트레이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서 꾸려갈 것 같습니다. 네.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중국에서 워낙 경기가 그렇죠. 좋아지고 한다면은 네. 이미 또 약간 반응을 하고 있긴 하죠. 반응은 증시에서. 저점에서 좀 올라왔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뭐 아까 리튬 얘기도 잠깐 드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네. 솔직히 포스코 그룹을 다 대변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것 정도는 철강 업황과 2차전지 업황과 다 같이 아우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아직 그래봐야 뭐 작년 4분기 실적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힘난노 힘납니다. 예 네.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맞아요. 힘난노 태풍역 맞아요. 예 네네. 역할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진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한 부분들은 회복하겠죠.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한 달 뒤에 또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 좀만 더 살을 붙여주세요. 아, 예.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냥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마인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보다 나오는 데이터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 그러면 외국인들 사는 거와 함께 그냥 일단 가보자. 외국인들이 좀 주춤해요. 그러면은, 그럼 2,500선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근데 잠깐 보다 보니까 또 올라가요.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좀 못 올라갔던 거 좀 사놓고. 그래서 어떤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오래 살아남고 또 오래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견인력이 되지 않나. 안쪽에서 화이팅입니다. 네. 작년에가 사실 매크로 장세였는데 안 좋은 매크로 장세였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실적 이런 게 다 묻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사실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그러한 약간 종목 장세, 섹터 장세인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네. 차원에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털었어요. 많이 틀려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공부를 해 보신 다음에 또 나의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런 주식들이 약간 좀 소외가 됐을 때 그때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